크게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처 소독을 진행하는데 일단 간단히 드레싱을 해요. 피가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단히 덮어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소독 효과가 상당히 좋은 빨간 약 포비도는 안 발라요. 왜냐면은 두 번째 단계인 엑스레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생리식염수나 투명한 소독약 같은 걸로 일단 세척 느낌으로 프리워시 정도만 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보냈거든요. 아, 엑스레이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는 왜 하나요? 그러니까 그걸 궁금해할 것 같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하지, 그냥 베인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좀 지저분한 상처, 그러니까 막 돌이라든지 막 이런 거에 베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씻은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거든요. 뭐 이물질 같은 거, 그런 거 확인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개가 물었을 때 뼈끼리 부딪히면은 사람 뼈도 나갈 수도 있지만은 개 이빨도 조금 조각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뼈 조각이 또 안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은 큰 개한테 물릴 경우에는 힘이 세잖아요. 네. 그래서 골절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만약에 이 이물질이 있잖아요. 검사하고 나서 이물질을 일단 빼야 되잖아요. 근데 빨간 약을 바른다. 안 보이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빨간 약은 일단은 바르지 않고 세척을 먼저 한다.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기 전에 먼저 그걸 다 확인하고 엑스레이 찍으면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틀린 그림 찾기 한 번씩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난이도 올라갈수록 뭐가 그림이 다르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얘 힌트를 써서 여기 봐라 하면은 진짜 다른데 하는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고 거기에 이물질이 있다고 딱 보이면은 아까는 안 보였는데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이물질이 있다면 엑스레이 검사하고 이렇게 빼고, 그리고 상처를 더 봐요. 인대가 나갔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디까지 찢어졌는지 이렇게 확인도 하고, 드레싱 세트에 이제 포셋 들어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포셋. 포셉이긴 하죠. 만약 상처가 이렇게 벌어졌으면은 이렇게 휘지우면서 진짜 보면 아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짚고 이렇게 휙 들었다가 이렇게 밑으로 뺐다가. 그나 볼 때마다 소름 끼쳐 그거. 맞아요. 마취해서 망정이지 피부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잖아요. 그 밀려 올라가는 만큼 그걸 찝어가지고 올려서 안을까지 봐요. 맞아. 신체 검진도 간단하게 하거든요. 손가락 움직여봐라. 인대 끊어진 게 애매해 보이면은 약간 움직여보면서 인대 움직임을 보면서 그 움직임 사이에서 또 끊어진 게 있는지 또 그렇게 확인하기도 하더라고요. 인대가 끊어져도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어요. 완전히 끊어지면은 안 움직이는데, 인대가 다 끊어져서 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웬만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딱 베이면은 딱 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이쯤 정도 잘려서 오거든요. 한 이 정도. 고무줄도 이 정도 잘리면은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끊어지겠죠. 그렇죠. 이거 안 끊어지노 이거. 쓰다 보니까 점점 끊어지려고 하는데 이제 손가락이 계속 굽혀요. 그러면 이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다가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인대가 끊어졌으면은 다음날 정형외과로 와가지고 인대 접합술 같은 것도 같이 하고 피부 봉합도 하고 이렇게 막 안내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 끊어졌으면은 응급실 의사가 꼬매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형외과에서 꼬매는 게 조금 더 이제 테크닉이 높을 거잖아요. 그렇죠. 수술실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장비도 갖춰져 있고 하고 좋으니까, 응급실 의사가 만약에 그걸 해서 뭐 잘 안 됐다 하면은 또 있고, 책임 소지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환자분한테는 또 2차적으로 또 해야 되고 시간 낭비이기도 하고. 맞아요. 어차피 24시간이네 하면 되니까. 이게 응급실 의사가 다 한다, 다 할 줄 안다, 잘한다, 심지어 이러면은 정형외과는 좀 폐과돼야 되고. 맞아요. 만능이 있는데 과가 왜 있어요? 그리고 응급실은 만능이면 안 돼. 왜냐면은 응급실 특성상 환자분들을 올라운더로 쭉 본 다음에 적절한 해당하는 그 과에, 전문과에다가 이렇게 꽂아줘야지 이 회전율이 돼요. 다음 환자도 보고 다음 환자도 보고, 약간 좀 허브 역할 같은 거라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그 모든 걸 진단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맞아요. 응급실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아는 건 많은데 좀 얕다. 근데 응급실 의사는 많이 알면서 깊고, 정형외과 의사는 이제 그 분야에서만 엄청 깊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에서는 인대 손상이 음치됩니다. 절대 터치 안 하고 다음날 정형외과로 오세요.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다 거쳤으면은, 상처 확인 다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독을 하잖아요. 동물한테 물려서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소독을 해주나요? 웻드레싱, 꺼즈를 쭉 적시하가, 상처가 좀 심각하게 깊다, 베타딘에다가 그렇게 팍 적시가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소독했고
검사했고 상처도 확인 다 했고 하면은 주사를 맞아야죠. 주사는 파상풍 주사랑 항생제 주사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선입견처럼 좀 전해져 내려오던 건데 파상풍은 녹슨쇠에 다쳤을 때 맞는 거다. 네. 이런 선입견이 맞아요. 제가 자랄 때 있었거든요. 네. 저도 이걸 알기 전까지는 녹슨쇠에만 안 다치면은 파상풍 걸릴 일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자라왔어요. 환자분들이 오면은 아니 쇠에 다친 것도 아닌데 왜 파상풍 주사를 맞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파상풍 균이 더러운 곳에 좀 여기저기 좀 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슨쇠는 물론이거니와 동물 이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돌 이런 데에도 다 파상풍 균들이 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 환경에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흙이나 분비물, 은가 그런 데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녹슨쇠에 대한 인식이 깔린 게 자동차 관련 유머에 차 엄청 녹슨 거 딱 올리잖아요. 네. 완전 다 녹슨 차를 올리면서 딱 적어놓는 게 파상풍 에디션 아, 그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아 녹슨쇠 파상풍이 걸리는구나. 이미지가 팍 박혔구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녹슨쇠가 아닌 주변 환경에도 파상풍균이 항상 상주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이 좋다. 파상풍 주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TD하고 TIG라고 예방접종하고 치료 목적으로 쓰는 면역글로불린 항생제라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YG님 병원에도 그렇게 쓰나요? 상처 정도를 보고 글로불린 주사를 줄지 말지 그런 거 좀 정하는 것 같고, 근데 공통적으로 TD 백신 그거는 거의 뭐 예전에 뭐 접종했던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5년 요 정도 유통기한 보거든요. 뭐 그 사이에 접종 없었으면 무조건 좀 들어가고, 예전엔 두 가지 다 줬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교수님 스타일인 것 같아요. YG님이 이제 연수에 대해 또 얘기했는데 MSD 매뉴얼 같은 데 보면은 10년마다 권장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참고한 2017년 질병관리본부 그 자료를 보니까 5년에서 10년 사이 이렇게 기준이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네. 5년을 기준으로 보통 하더라고요. 네. TD 같은 경우에는 그 1, 2년 사이에 한 번 더 맞아도 중복이 돼도 크게 상관이 없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환자가 좀 애매한 것 같다, 언제 맞은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맞은 것 같은데 언제인지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안 맞은 걸로 간주하고 의사 선생님 처방을 줬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예방접종이다 보니까 가격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45,000원. 엄청 비싸네요. 우리는 지금 파상풍 그 비급여 사전 설명 확인서라는 거 봤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사고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 내 시비 넣었는데 이거 왜 가격이 들어왔냐, 그래서 비급여 사전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맞으면은 비용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파상풍 주사 안 맞아도 되지 않냐,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안 네. 맞겠다 거절하신 분도 제 기억엔 있거든요. 아니 파상풍 안 걸릴 수도 있잖아. 솔직히 주변에 파상풍 걸렸다는 어떤 뉴스나 뭐 얘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실제 거부하는 환자가 꽤 되나요? 꽤 들어있어요. 왜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상풍 자체에 대해서 인지가 없으셔. 왜 그런 거 안 맞아도 돼요? 그게 뭔 줄 알고요? 하면은 뭐 주사해가 뭐 이러시는데 파상풍균이 어쩌고저쩌고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면 놔줬어. 결국에는 맞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녹슨못에 찔렸다 그러면은 아 바로 맞겠다 할 것 같은데 왠지. 아 맞아, 그런 이미지도 한몫하는 것 같아. 파상풍 감염자의 50%가 사망한대요. 무서운 질병이군요. 네, 치사율 좀 높더라고요. 미국 같은 곳에서는 적절히 치료가 돼서 6% 정도가 이렇게 사망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수치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공포에 떨었던 사스가 치사율이 9에서 10% 정도 나왔더라고요. 와, 파상풍 개쎄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돈 내고 맞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파상풍이야. 엄청 무섭네 이거. 일단은 걸려도 94% 확률로 치료받으면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긍정적으로. 하지만 일단 걸리면 몸이 아프고 고생하잖아요. 그럼요.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6% 확률로 강화에 실패해서 이 세계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그 코로나 백신보다 훨씬 안 아프거든요. 그 무조건 맞으십시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무시하네 지금 수치가. 그런 모험을 하는 것보다 그냥 4, 5만 원 내고 마음 편히 몸 편히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게임 같은 거 할 때 돈 얼마 하는 장비를 이렇게 강화해야 된다, 근데 성공률이 94%다, 6% 확률로 실패하면은 그 장비가 사라진다 하면은 그냥 강화해볼까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게 사라지면은 다시 사서 하면 되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거에 목숨이 걸려있고 네.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인 장비를 강화하는데 성공률이 94%고 실패하면은 6% 확률로 장비가 사라진다. 하지만 4만 원 정도 내면은 100% 확률로 성공을 한다. 이제 그런 보장이 있다면은 기꺼이 할 것 같거든요. 무조건 해야지. 그러면 또 이런 거 듣고 아니야 이것들 또 공포 마케팅하네. 겁주면서 선동하지 마라. 굳이 맞을 필요도 없는데 나에게 과잉 진료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진짜 할 수도 있어요. 인식 자체가 과잉 진료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 일단 파상풍 주사 2대 맞고 상처의 감염 위험이 높으니까 동물 입이든 사람 입이든 세균이 아까 득실득실하다 했잖아요. 피부라는 보막이 찢어져가지고 그대로 주돼 있는 피부 조직에 균이 들어간 거니까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사용하거든요. 일각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상처 감염률에 크게 영향이 없다, 안 써도 무방하다, 그런 의견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주사로 들어가는 항생제가 아니라면은 먹는 약으로라도 항생제를 꼭 처방을 하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항생제 남용을 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이제 그렇게 좀 주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응급실에서 만약에 다쳐서 온다면은. 이게 약간 좀 국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조카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5살짜리인데 그 다래끼가 났거든. 그 병원에서는 아이한테 항생제 처방 이런 거 진짜 안 해줄라 하더라고. 우리 병원에 왔어 한번. 바로 그거 바로 쏙 났고 엄청 만족도가 높았어 우리 누나가. 약간 좀 국가별로 의사별로 다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깨끗한 어떤 쇠나 칼 같은 데 배우면은 세파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항생제 쓰거든요. 이게 아마 좀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항생제일 거예요. 그런데 물려서 오면은 다른 항생제를 써요. 아목시실린을 많이 쓰거든요. 물린 상처에 평균 5가지 호기균하고 혐기균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잘 듣는 게 아목시실린, 아시성을 가진 그 항생제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세파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어서 못 쓰는 경우에. 그런데 세파 1세대는 사용하는 게 적합하지가 않대요. 세파계열 항생제가 세대가 이렇게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있잖아요. 요새는 뭐 5세대도 나왔다고 하던데. 와, 씨, 뭐 아이폰이야? 그 세대가 올라가면서 그람, 음성균, 양성균 막 이렇게 또 있는데 그 세대마다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세파 2세대, 3세대 그리고 다른 종류 항생제를 같이 쓰는 거를 권장한다. 이제 그렇게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효과가 좋은 이제 아시를 쓰고 여의치 않으면은 세파 계열을 선택한다. 제가 일했던 응급실에서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려서 오면은 아시성을 가진 항생제를 쓰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여의치 않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하면은 세파계열 항생제를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차선책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런 자세한 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챗 GPT가 요새 구라를 많이 쳐가지고 신뢰를 좀 잃었어요. 자기가 모르는 거는 이야기를 지어내더라고요. 그래. 절대 모르는 척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조사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뤘어요. 신빙성이 아직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제가 열심히 기전을 공부했다 쳐요. 그렇지만 잘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달하는 전달력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설명을 잘 못할 거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재미없거든요. 바로 안 볼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네. 고정 댓글로 해서 이제 모두에게 볼 수 있게끔. 근데 응급실 일하면서 주사를 가장 많이 맞는 환자는 와이즈님 생각에는 누굴 거 같나요?